안녕하십니까. 애동학군 문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제4회 공전행동기계 산업기사 동영상 복원 문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영상을 보고 회로도의 가, 나, 다 빈칸에 알맞은 기호를 그리시오. 단, 녹색 버튼은 PB 언더바 녹, 적색 버튼은 PB 언더바 적으로 표시할 것이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일단 요 회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최초에 차단기를 올립니다. 차단기로 올렸을 때는 아무런 동작이 없죠. 자, 이 상태에서 PB 녹색 버튼을 눌러요. 누르면 어떻게 되죠? 레드 램프가 점등됩니다. 그리고 녹색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눌렀다가 떼더라도 레드 램프가 점등되어 유지가 되죠. 그럼 뭐예요? 아, 자기유지 회로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후에 PB 적색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레드 램프가 소등이 되는 겁니다. 꺼져버리는 거죠.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고 이 해당 회로의 빈칸에 알맞은 기호를 넣는 건데 이전부터 계속 제 영상 보셨으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자기유지 회로란 말이죠. 자기유지 회로이기 때문에 회로상 요 R은 뭐예요? 릴레이고 RL은 레드 램프입니다. 그러면 요 레드 램프 위에 단에 뭐가 있어야 되죠? 이 릴레이에 A 접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 부분이 A 접점 뭐죠? 릴레이의 A 접점이죠. 자, 그래서 R A 요런 식으로 적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A를 생략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 기호가 A 접점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가와 나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스위치가 들어가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자연스러울까? 당연히 위쪽 단에 A 접점을 넣어 주시고요. 푸시 버튼에 A 접점이고요. 그리고 아래 단에 푸시 버튼에 B 접점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연스럽겠죠. 자, 그리고 기호를 적으실 때, 옆에다가 적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시면 단, 녹색 버튼은 PB 언더바 녹으로 표시하고 그대로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B 접점 어떻게 합니까? 적색 버튼은 PB 언더바 적색이다. 요렇게 표시해줘라 라는 겁니다. 요 아래 A 접점은 뭐 따로 기호 표시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편하신 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그냥 요 A 없이 R만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RA 요렇게 전체적으로 표시를 해주셔도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어떻게 되느냐. 가는 PB 녹이죠. PB 언더바 녹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나는 B 접점이죠. 그래서 푸시 버튼에 B 접점 기호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B 언더바 적색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다는 여기 있죠. A 접점, 릴레이의 A 접점이다 라는 겁니다. R의 A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동작 설명 마무리해 드리면 최초에 차단기를 올립니다. 그러면 아웃라인 어떻게 돼요? 아웃라인은 전기가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라인은 어떻게 되죠? 인라인 전기 들어오는데 둘 다 A 접점이니까 여기까지 전기가 들어오게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PB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게 붙으니까 이렇게 붙으니까 전기가 통하죠. 그래서 R이 동작되는 겁니다. 요게 B 접점이니까 통해서 R이 ON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RA 접점이 이렇게 붙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기가 들어가면서 바로 RL이 ON 하기도 하지만 얘가 붙어주니까, 요 A 접점이 붙어주니까 푸시 버튼을 눌렀다가 손을 떼더라도 여기서 손을 딱 떼더라도 전기가 이쪽으로 다시 통해서 RL이 ON 되어 유지가 된다. 자기 유지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PB 적색 버튼을 이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게 탁 떨어지면서 R 요 릴레이를 오프 시키죠. 오프 시키니까 순간적으로 요 A 접점이 떨어지면서 원위치 되는 거죠. 밑으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왜? 이거 A 접점, 이거 A 접점이니까 통하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오프가 된다. 자, 그래서 PB 녹색은 ON 버튼, 그리고 PB 적색은 오프 버튼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한번 전원을 탁 끊어버리면 더 이상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답은 가는 PB녹 A 접점, 그 다음 나는 PB적 B 접점, 그 다음에 다는 릴레이의 A 접점, 요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PB 녹을 눌렀을 때 가, 나의 점등 상태를 ON, OFF로 표시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해당 영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초의 차단기를 올립니다. 차단기를 올렸을 때는 어때요? 레드 램프만 점등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녹색 버튼을 누르면서 영상은 끝이 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음 영상을 보고 PB 녹을 눌렀을 때 가, 나의 점등 상태를 ON, OFF로 표시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녹색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에서는 누르면서 끝나는 거예요. 눌렀을 때 이 두 개의 ON, OFF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차단기를 올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아웃라인에 일단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인라인도 마찬가지 전기가 이렇게 일단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들어가는데 요거 두 개 다 A 접점이니까 더 이상 전기가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겠지만 이것도 MC지만 A 접점이니까 전기가 못 들어가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기가 이렇게 와서 MC B 접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기가 이렇게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단기만 올렸을 때는 이 아래 레드 램프만 ON 하는 거예요. 차단기만 올렸을 때. 근데 이 문제에서 묻는 건 뭐예요? PB 녹색을 누를 때 이 두 개의 동작 상태를 ON, OFF로 나타내는 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눌러봅시다. PB 녹색을 딱 누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붙죠. 붙으면서 전기가 이렇게 통에 들어갑니다. B 접점이니까 통하죠. 그래서 MC를 ON 시킵니다. 그러면 이 A 접점이 이렇게 붙을 거고 이 A 접점이 이렇게 붙을 거고 그쵸? 그리고 이 B 접점은 탁 떨어질 겁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답이 나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를 딱 누를 때 그린 램프는 전기가 통하니까 ON 하는 거고 이 레드 램프는 B 접점이 떨어져 버렸잖아. 그럼 차단되죠. 그래서 OFF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녹색 버튼을 눌렀다가 떼더라도 어떻게 되죠? 요 MC A 접점이 붙었으니까 요거를 제가 손으로 눌렀다가 딱 떼더라도 요게 떨어지더라도 전기는 이쪽으로 통해서 자기유지가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답은 뭡니까? 자, 가 ON이죠. 그린 램프 ON입니다. 그 다음 나는 OFF죠. 레드 램프 OFF 된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써주셔야 맞겠더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저 동작 설명 드릴게요.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자, 그 후에 예를 들어 PB 적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를 딱 누르게 되면 전기가 순간적으로 차단되면서 MC OFF. 그러면 모든 접점은 리셋되죠. A 접점, 요거 A 접점, 요거 B 접점이니까 이쪽으로 통해서 나는 다시 ON 되고 가는 다시 OFF 되어서 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적색을 눌렀을 때입니다. 요거는 자, 요런 회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다들 알고 계신 회로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녹색을 눌렀을 때이기 때문에 그린 램프 ON, 레드 램프 OFF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특징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해당 영상에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은 우리 앞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스크류 압축기였죠. 그래서 이 스크류 압축기라는 거는 암수 로터, 그래서 두 개의 스크류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압축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스크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명칭은 암수 로터라고 불러요. 이 암수 로터, 이 두 개의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암수 로터라고 하는데 요 암수 로터가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안쪽으로 확 돌아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안쪽 공간이 순간적으로 확 좁아지겠죠. 좁아지면서 기체를 압축해서 보내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케이싱화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압축기를 스크류 압축기라고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냉매가, 기체 냉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스크류의 모양에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확 눌러서 이렇게 돌아 나왔다가 또 눌러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로터 모양대로
쭉 압축되어서 올라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밑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누르는 거예요. 기체의 최적을 계속 압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토출될 때는 어느 정도 고압 상태로 토출되는 형식의 압축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크류 압축기의 특징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특징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 참고사항에다가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부터 보지 말고 밑에 참고 해설부터 볼게요. 보시면 스크류 압축기의 특징이라고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나옵니다. 하나씩 봅시다. 1번 암수 2개의 나선형 로터의 맞물림에 의해 냉매가스를 압축한다. 요거는 이제 아시죠? 2개의 스크류 모양의 암수 로터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냉매가스를 압축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부품수가 적고 수명이 길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왕복동식 압축기하고 비교한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스크류식 압축기 같은 경우는 왕복동식 압축기보다 왕복동식 압축기 어떻게 생겼어? 내부에 피스톤도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커넥팅 로드라고 하고 커넥팅 로드가 뭐예요? 하단에 있는 크랭크 축, 요 그냥 단순하게 그릴게요. 크랭크 축이 있다라고 치면 이게 모터랑 이렇게 연결되는 크랭크 축인데 크랭크 축이 있어야 되고 크랭크 축과 피스톤을 잡아주는 커넥팅 로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커넥팅 로드와 피스톤을 잡아주는 피스톤 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압축링, 피스톤 링 그리고 오일링, 피스톤 링 이 또 설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흡입 밸브, 토출 밸브 등 내부의 부속 장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 왕복동식 압축기에 비해서 스크류 압축기는 부품수가 작고 수명이 길다. 왜? 부품수가 작으니까 마찰부가 적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흡입 밸브와 토출 밸브가 없다라고 돼 있죠. 제가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이 왕복동식 압축기는 흡입 밸브와 토출 밸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흡입 밸브는 이렇게 흡입 라인에 연결되고 그 다음 토출 밸브는 이렇게 토출 라인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때 피스톤이 흡입한다라는 건 뭐야?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피스톤이 아래로 딱 내려가게 되면은 흡입 밸브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열리고요. 요 토출 밸브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닫혀버립니다. 그래야 흡입이 되겠죠. 안 그러면 이 토출측으로 새 나갈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위로 이제 밀어 올릴 때는 압축하는 거죠. 토출시키는 겁니다. 압축하면서 토출을 시키는데 피스톤을 위로 밀어 올릴 때는 흡입 밸브가 이렇게 닫히고 토출 밸브가 이렇게 열리면서 압축된 가스가 이렇게 토출이 되는 형식이다 라고 제가 이론 강의 때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왕복동식 압축기 같은 경우는 내려오는 행정 하나, 위로 올라가는 행정 둘, 요렇게 이제 행정이 나눠진다라고 해가지고 단속적이다. 운동이 단속적이다. 그래서 운전할 때 흔히 우리 왕복동식 압축기는 단속적 운전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스크류식 압축기는 어떻게 했어? 그냥 RPM만 조정해 놓으면 그냥 계속 연속적으로 이게 돌아가면서 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류식 압축기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운전이 되는구나. 비교해서 또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흡입 밸브와 토출 밸브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무단계 용량 제어가 가능하며 자동 운전에 적합하다. 자체 특성이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액격 및 유격이 작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액격이라는 거는 액해머링. 그래서 냉매액이 넘어갔을 때 액압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격은 뭐겠어요? 오일입니다. 오일. 기름 U자예요. 그래서 이 오일이 때리는 충격. 그럼 뭐겠어요? 오일 해머링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고 요 왕복동식 압축기에 비해서 액격 및 유격이 작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왕복동식 압축기는 계속 피스톤이 왕복 운동해요. 빠르게 왕복 운동하기 때문에 내부 압력이 급변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안에 윤활유가 들어있었는데 내부 압력이 급변하니까 윤활유가 막 튀어오른단 말이야. 그러다가 냉매랑 섞여 나가버리면은 오일 해머링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요런 이제 충격이 덜하다라는 겁니다. 얘는 연속적으로 그냥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부 압력의 급변이 좀 왕복동식에 비해서는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스크류 압축기의 특징을 알아보셨는데 요런 특징을 생각하시고 이 문제의 특징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특징은 읽어드리면 암수 2개의 나선형 로터의 맞물림에 의해 냉매가스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액격 및 유격이 작고 흡입 토출 밸브가 없다. 요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특징을 정리해서 조금 간추려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특징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작동 원리를 쓰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이전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요거 댐퍼죠. 댐퍼는 댐퍼인데 뭡니까? 방화 댐퍼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이 댐퍼 상단에 보시면 퓨즈가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이 퓨즈의 역할이 뭡니까?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온도 이상이 돼버리면 이 퓨즈가 녹는 거예요. 퓨즈가 녹으면서 댐퍼를 닫아버리죠. 왜 닫을까? 우리 방화문의 원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방화문이 센서에 의해서 전부 닫혀버려요. 왜 그래요? 화재면이 다른 층이나 다른 곳으로 번지는 거를 방지하는 게 이 방화문의 원리거든. 그래서 방화댐퍼도 마찬가지죠. 방화댐퍼도 마찬가지. 이 댐퍼를 휴즈에 의해서 휴즈가 녹으면서 댐퍼를 탁 닫음으로써 다른 곳으로 화재면이 번지는 걸 방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나오는 장치의 명칭은 방화댐퍼예요. 형식까지 쓰고 싶은 분들은 방화댐퍼하고 갈로에서 루버형까지 적어주셔도 되고요. 루버형은 굳이 안 써주셔도 방화댐퍼만 쓰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니까 확실한 답은 방화댐퍼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작동 원리는 뭐였습니까? 화재 발생 시 퓨즈가 녹아 덕트를 차단시키며 덕트를 통해 다른 곳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가의 역할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해당 영상에 처음에 나오는 장치는 뭐예요? 헤더입니다. 헤더. 근데 이 헤더라는 거는 냉온수기에 사용하면 냉온수 헤더가 되는 거고 증기 보일러에 사용하면 증기 헤더가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뭐 온수 보일러 사용하면 온수 헤더가 될 텐데 이 사용처에 따라서 뭐 그 헤더의 명칭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증기 보일러다라고 치면은 이게 증기 보일러입니다.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 증기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서 증기를 이렇게 발생을 시키겠죠. 그러면 이 발생된 증기를 바로 사용처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일단은 헤더에다가 모읍니다. 이렇게 헤더에다가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증기 헤더라고 하겠죠. 그러면 요 모아놓은 증기를 어떻게 합니까? 각 사용처에 알맞게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분배시켜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 요거 1층, 2층, 3층, 4층인데 3, 4층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3, 4층에다가 증기를 보내게 되면 요거는 뭐야?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손실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1, 2층에 그 밸브만 열어가지고 1, 2층 사용처에만 보내주는 요런 것들이 이제 헤더라고 합니다. 이때 주증기를 보내주는 헤더를 주증기 헤더. 반대로 환수 헤더도 있습니다. 사용처에서 이렇게 되돌아오는 증기를 모아다가 환수시켜주는 환수 헤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씩 바뀌는 거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어려울 게 없어요. 뭐는 뭐고 뭐는 뭐가 아니다라는 거고 그냥 헤더예요. 헤더. 그래서 냉온수기에 사용하면 냉온수 헤더, 증기보일러에 사용하면 증기 헤더 뭐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화면상 밑에 이렇게 있는 거는 그 받침이죠. 받침. 헤더를 세워놓을 수 있는 받침, 발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확대를 했어요. 여기에 뭔가 있습니다. 뭔가 있고 요거를 확대해가지고 요거를 가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건 뭘까요? 밸브인데 헤더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명칭은 드레인 밸브라고 합니다. 드레인 밸브라고 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묻는 건 뭐죠? 이 뭐예요? 드레인 밸브의 역할을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드레인 밸브의 역할은 뭡니까? 이전에도 한번 다뤘어요. 헤더 내부의 이물질 및 드레인을 배출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그래서 헤더 내부에 이렇게 드레인이 체류할 때 드레인을 빼주기도 하고 그리고 드레인을 빼주면서 이물질도 같이 배출하고 뭐 청소시킬 때 이런 식으로 드레인을 빼준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5번 문제 가의 역할 가는 드레인 밸브고요. 이 드레인 밸브의 역할은 헤더 내부의 이물질 및 드레인을 배출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그 밑에 참고사항에 그 외의 역할도 적어뒀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배가니움 도시기호 중 평면도를 고르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이전에도 똑같은 도시기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기의 순서는 좀 바뀌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그 배관이음이죠. 요 배관이음인데 요 배관이음을 이렇게 돌리다가 마지막에 요 상태로 멈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요 멈춘 상태에서 평면도를 그려라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도 화면상 정면으로 보면 정면도고 이쪽 좌측에서 보면 좌측면도, 그 다음에 우측에서 보면 우측면도, 밑에서 보면 저면도,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은 평면도다 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죠? 위에서 보는 거, 위에서 보는 평면도를 고르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려야 할 그 모양은 요렇게 뒤집어서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평면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평면도 도시기호를 한번 그려보면 일단 우측 아래부터 그릴게요. 우측 아래 배관이 제가 보입니다. 뭐가? 배관 내부에 구멍이 보이죠? 그럼 요렇게 보이는 거를 색칠해서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엘보죠. 엘보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엘보가 꺾여서 좌측으로 이렇게 연결된 거니까.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엘보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엘보를 꺾어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좌측으로 갑니다. 자, 여기도 엘보를 사용해서 연결했죠. 자,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은 여기서 엘보를 써서 내려갑니다. 저 뒤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엘보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사실상 아래쪽은 뭐죠? T인데 우리가 아래에 있는 T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엘보, 요 엘보 표시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고 밑에 T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생긴 도시기호가 보기 중 뭐예요? A, B, C, D 중에 이것과 똑같이 생긴 게 A번이구나. 자,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특징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해당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은 오일 레귤레이터였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말로는 오일 레벨 조정기라고도 불렀었고요. 자, 그래서 요 오일 레귤레이터는 이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고 그때 꽤나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지만 간추려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오일 레귤레이터는 어떨 때 설치하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압축기가 이렇게 있을 때 압축기에 피스톤이 있고 압축기 내부에 뭐가 있어요? 오일. 이게 뭐죠? 윤활유죠. 윤활유. 그래서 이 윤활유라는 거는 내부의 피스톤의 마모를 방지하고 이 피스톤의 운동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장치 각부의 윤활을 돕는 그 말 그대로 기름이죠. 오일입니다. 오일. 자, 그래서 이 윤활유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압축기 내부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피스톤이 계속 왕복 운동을 하다 보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왕복동식 압축기 같은 경우는 내부 압력이 급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급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일이 냉매와 섞여 나가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토출측이라고 했을 때 자, 이 토출측이라는 거는 냉매가 이렇게 토출되는 부분이겠죠. 이 토출측에 냉매와 오일이 섞여 나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소형 장치, 가정용 그 에어컨,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은 이 일부 윤활유가 섞여 나가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왜 그래요? 개통 자체가 작고요. 그리고 섞여 나갔을 때 장점이 또 있죠. 각부의 장치 각부의 윤활이 좀 원활해진다라는 그 장점도 있긴 한데 그보다도 단점이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 윤활유가 섞여 나가서 배관 하부에 고이면은 배관의 전열을 방해하죠. 그러면 응축이라던가 증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활유가 너무 많이 빨려 나가버리게 되면 이 압축기 내부에 윤활유가 부족해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윤활이 안 되겠죠. 그럼 피스톤이 마모될 수도 있고, 그리고 피스톤이 마모되면서 내부의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윤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에 과열이 일어나고, 과열이 되면 윤활유가 탄화열화되겠죠. 그런 탄화열화된 찌끄러기가 장치를 순환하다가 개통을 막아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활유가 너무 많이 빨려 나가버리게 되면
압축기가 고장날 수도 있고 냉동 능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냉동 장치를 최종적으로 고장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활유가 섞여 나가는 현상을 최대한 방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출 측에 뭘 설치한다라고 했어요? 토출 측에 유분리기를 설치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뭐 영어로는 오일 세퍼레이터, 오일 세퍼레이터 또는 뭐 유분리기 요렇게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기체 중에 오일이 섞여 있으면 오일은 요렇게 하부에 고일 거고 냉매 기체만 요렇게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하부에 고인 윤활유는 다시 압축기 쪽으로 요렇게 되돌려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소형 냉동장치, 중형 냉동장치는 요런 식으로 오일을 회수시켜 주게 되고요. 근데 이제 대형으로 가면 뭐 100RT, 200RT, 300RT 막 이런 식으로 대형 냉동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윤활유의 양이 너무 많고 압축기의 압력 자체도 많이 급변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대형 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압축기의 이 토출 압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이 유분리기 내부의 압력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오일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수가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형 냉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순환계통도를 여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가운데 오일 리시버를 설치하죠. 오일 리시버. 자, 오일 리시버를 설치합니다. 요거를 오일 리시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유분리기에서 회수된 윤활유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오일 리시버 쪽으로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오일 리시버는 이 윤활유를 담아뒀다가 어디로 보냅니까? 이 흡입측에 있는 이렇게 요게 흡입측이라고 했을 때 흡입측에 있는 이게 뭐죠? 오일 레귤레이터. 자, 그래서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문제에 나오는 오일 레귤레이터에다가 여기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회수된 윤활유가 오일 레귤레이터에 들어가게 되고 오일 레귤레이터 내부에는 플로트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부에 이렇게 윤활유가 어느 일정량 이상 고여 올라오게 되면은 윤활유를 이렇게 압축기 쪽으로 회수시켜 준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플로트가 설치되었다라고 해서 유면을 제어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뭐였어요? 유압을 제어한다라고 했죠. 왜 그래요? 이 압축기 내부의 압력은 계속 상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 유면을 측정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면이 계속 약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압력, 내부의 오일의 압력을 일정 압력으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오일의 압력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왕복동식 압축기라는 거는 대부분 보면은 유면계를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그 유압계, 압력 게이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면이 계속 떨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오일 레귤레이터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압축기 흡입축, 여기 흡입축이죠. 흡입축에 설치하여 압축기 내부 오일의 압력을 정상 유압 상태로 유지시키는 장치다라고 제가 이전 시간에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오일 리시버는 굳이 왜 설치하느냐? 자, 오일 세퍼레이터에서 이 유분리기에서 오일을 회수해서 바로 오일 레귤레이터로 보내도 되는데 중간에 오일 리시버를 거치죠. 그거는 왜 그래요? 대형 냉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압축기를 여러 대 쓴다라고 했잖아요. 압축기 이런 식으로 여러 대를 쓰기 때문에 이 토출 라인은 한쪽에다 모읍시다. 이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전부 토출 라인이다라고 합시다. 이제 흡입측에다가 뭘 설치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오일 레귤레이터. 그래서 이걸 줄여서 OLC라고 했죠. 오일 레벨 컨트롤, 오일 레벨 조정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일 레귤레이터를 설치해가지고 이 리시버에서 요 오일 레귤레이터 쪽으로 알맞은 유량만큼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각 단에서 오일 레귤레이터가 각 압축기의 압력에 알맞게 유압을 조정해준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7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은 오일 레귤레이터고요. 특징은 뭡니까? 압축기 흡입측에 설치하여 압축기 내부 오일의 압력을 정상 유압 상태로 유지시키는 장치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기능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이전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죠. 해당 장치의 명칭은 사방 밸브 또는 포웨이 밸브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방 밸브 간단하게 그 기능을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냉동장치 구성 요소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압축기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응축기 또는 증발기가 아닌 여기서는 실외기. 자, 요거를 실외기라 합시다. 실외기와 실내기의 개념으로 가지고 갑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사방 밸브, 포웨이 밸브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여기에 팽창 밸브를 설치하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요게 이제 사방 밸브입니다. 방향이 네 군데가 있다라고 해서 사방 밸브 또는 길이 네 군데다라고 해서 포웨이 밸브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배관을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 흡입 라인에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쪽에서는 토출 라인을 이렇게 연결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는데 일단 압축기에서 봤을 때 흡입 라인과 토출 라인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랫단에서 배관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점프해서 실외기 쪽으로 제가 연결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 팽창 밸브로 연결을 하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실내기 쪽으로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배관을 빼가지고 위에 단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운전을 합니다. 자, 요게 압축기고요. 위에 있는 게 팽창 밸브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압축기 토출 측에서 고온고압의 가스가 압축돼서 이렇게 나와서 포웨이 밸브 쪽으로 들어간다 라고 칩시다. 이때 포웨이 밸브의 방향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지나서 이렇게 타고 실외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때 실외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압축기 다음은 뭐죠? 응축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는 응축기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순환을 해가지고 팽창 밸브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팽창 밸브에서 교축이 돼가지고 저온조합의 액체 냉매죠. 저온조합의 액체 냉매가 실내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압축, 응축, 팽창 다음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증발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순환해가지고 화살표대로 이렇게 타고 흡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이클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실내기가 증발기니까 현재 상태는 뭐예요? 아, 냉방 상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실내기가 증발기니까 냉방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냉방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이 포웨이 밸브의 방향을 한번 바꿔봅시다. 요 기존의 요 방향을 아래쪽으로 내려갔던 요 방향을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위쪽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럼 똑같습니다. 자, 압축기에서 토출되는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포웨이 밸브에서 위쪽으로 순환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니까 압축기 다음 뭐예요? 아, 이번에는 이게 증발기가 아니고 응축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축기를 순환을 하고 팽창 밸브를 이렇게 거쳐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실외기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압축, 응축, 팽창, 요거는 증발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실외기가 증발기가 되고 이렇게 순환을 해서 포웨이 밸브 마찬가지 화살표대로 이렇게 타고 흡입이 되는 사이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난방 사이클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포웨이 밸브의 정확한 역할은 뭡니까? 에어컨에서 냉난방 전환을 할 수 있다. 냉난방 전환 시에 필요한 장치가 바로 이 사방 밸브 또는 뭐라 그래요? 포웨이 밸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냉난방 전환이 가능한 냉동장치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히트 펌프,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이론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쉽게 알아보셨을 거고요. 이전에도 한번 다뤄드렸기 때문에 잠깐 그냥 복습의 의미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히트펌프에 대한 요 히트펌프에 대한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에어컨 난방 원리라고 해서 영상 찍어둔 게 있어요. 그래서 카드 첨부해 드릴 테니까 카드 한 번씩들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하자면
명칭은 사방 밸브 또는 영어로는 포웨이 밸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능은 어떻게 되죠? 히트펌프 냉동장치의, 자, 요거 히트펌프죠. 히트펌프 냉동장치의 사이클 흐름을 바꾸어 냉난방 전환에 사용된다. 냉난방 전환에 사용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과 그 용도를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은 뭐였습니까? 릴레이였죠. 자, 정확히는 11핀 릴레이였는데 그냥 릴레이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명칭 계전기라고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명칭은 릴레이가 되고 용도는 어떻게 적느냐? 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입력 신호에 따라 전기 회로를 온오프 시킨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동영상의 작업자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해당 영상의 작업자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 쓰시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업자가 요 장치를 들고 있습니다. 이 장치의 이름이 뭐였어요? 클램프 메타라고 했죠. 현장에서는 뭐 흔히 후크 메타라고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클램프 메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명칭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클램프 메타라고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클램프 메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뭐 모델에 따라서는 이 모델도 그렇습니다만은 전류, 전압 기본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부가적으로 저항과 그리고 온도 혹은 벨 테스트기 기능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모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클램프 메타의 역할은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물론 전류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 암페어 수에 2에서 20A 혹은 뭐 200에서 600A라고 돼 있습니다. 요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에 알맞은 전류를 골라서 측정하시면 되고요. 이 전압이란 거는 교류와 직류가 또 나누어져 있어요. 클램프 메타에서. 자, 그래서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전류를 측정할 때는 이 전류값에 알맞는 모드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전선이 이렇게 있다면 한 가닥을 이렇게 걸어주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교류, 전류 같은 경우에는 두 가닥을 동시에 걸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게 교류 전기인데 그 교류 전기에는 당연히 교류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렇다면 집안에서 사용하는 전선은 두 가닥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플러스 극이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극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플러스 극에 예를 들어 100A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극에도 100A가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가닥을 동시에 이렇게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00A, 마이너스 100A가 되기 때문에 요 값이 상쇄돼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램프 메타에는 두 가닥을 동시에 탁 잡아버리면 0이 떠버립니다. 상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가닥만 탁 걸어가지고 거기 안에 흘러가는 전류의 값을 측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류일 경우에 당연히 이렇게 한 가닥을 잡게 되고 직류일 경우에는 선이 한 가닥밖에 안 지나가요.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닥을 설치하는데 직류 같은 경우는 한 가닥만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류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한 가닥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류를 측정할 경우에. 자, 그렇기 때문에 클램프 메타에서도 전류의 값은 교류와 직류를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압은 어떻습니까?
전압 같은 경우에는 직류와 교류를 나눠서 측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압을 측정할 때는 요 커넥터를 사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커넥터를 알맞는 곳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커넥터의 끝을 요 커넥터의 끝을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뭐 콘센트 구멍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 배전판 내부에 우리가 원하는 곳에 전압값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면은 그 값이 뭐 대략 300대 후반에서 뭐 400대 초반 요렇게 전압값이 표시되는 거라 아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까지는 오케이. 이 커넥터를 연결해서 어떤 장치에 요 커넥터를 연결해서 그 값을 측정한다. 그러면 전압을 측정하는 거구나. 이제는 아시겠죠? 그리고 혹은 이 클램프를 전선에 이렇게 걸어서 뭔가를 측정한다. 그러면 전류를 측정하는구나. 요거까지는 이제 구분이 가실 거예요. 근데 이게 오케이. 화면에서 요 커넥터를 연결했으니까 전압을 측정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교류 전압을 측정하는 건지 직류 전압을 측정하는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배전판을 측정했다. 요 자체가 교류 전압을 측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왜? 배전판이라는 거는 우리 일반 가정에 사용하는 전기, 형광등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벽에 연결되어 있는 콘센트와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는 뭐예요? 전부 우리나라를 기준해요. 우리나라를 기준했을 때는 당연히 교류 전압이다라는 겁니다.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교류 전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배전판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류 전압을 측정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제가 가장 예로 들기 좋은 게 건전지라고 했죠. 건전지 양단을 이 커넥터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예요? 직류 전압을 측정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10번 문제를 기준했을 때는 우리 클램프 메타에 커넥터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커넥터를 어디에? 배전판에다가 찍어서 무언가를 측정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교류 전압 측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10번 문제의 답은 교류 전압 측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에 나오는 장치의 명칭은 플렉시블 조인트입니다. 뭐 다른 말로는 플렉시블 이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플렉시블 조인트, 플렉시블 이음 둘 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플렉시블 조인트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 한번 요 관련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관련된 문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영상 내부에서 플렉시블 조인트를 표시를 해줬고 이 사용 목적을 적으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펌프나 뭐 기타 장치의 뭐 진동, 소음, 그리고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 사용한다. 요게 사용 목적인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장치의 명칭만 쓰라고 했었고 이전 문제와 비교했을 때 다른 형태의 플렉시블 조인트가 나왔죠.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플렉시블 조인트라는 의미가 뭐였어요? 그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인트를 플렉시블 조인트라고 부르는 거고 이 그냥 말 그대로 진동, 충격을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하느냐, 어떤 배관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모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플렉시블 조인트를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띄워드리는 종류들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고 아 이렇게 생긴 것도 있구나 하고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만 보지 마시고 제 영상을 본 후에 바로 검색 한번 해보세요. 플렉시블 조인트 또는 플렉시블 이음이라고 검색을 해서 한 번씩들 확인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보시듯이 이전에 나왔던 플렉시블 조인트의 형태와 지금 나오는 플렉시블 조인트의 형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참고하시고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1번 문제의 답은 플렉시블 조인트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가, 나, 다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 가번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번 봤던 밸브죠. 뭡니까? 냉매용 볼 밸브가 돼요. 그래서 요 냉매용 볼 밸브는 일반 개폐 밸브 역할도 하고 서비스 밸브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번 같은 경우가 이번에 처음 나온 밸브인데 요거를 스톱 밸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 같은 경우는 다이어프램식이에요. 그래서 내부에 다이어프램이 내장되어 있는 그 밸브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톱 밸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스톱 밸브 같은 경우는 아래 참고사항이 제가 정리를 해뒀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냉동 설비의 액관, 흡입관 및 핫가스관에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수동으로 유로를 차단 혹은 개방하는 밸브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냉동 장치가 있어요. 압축, 응축, 팽창, 증발기가 이렇게 연결된 냉동 장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핫가스 재상을 하려면 핫가스 라인을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핫가스 재상이란 게 뭐예요? 고압 라인의 뜨거운 가스를 이렇게 증발기 쪽으로 보내서 증발기에 발생된 성에 얼음을 녹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밸브를 스톱 밸브라고 하는 거예요. 스톱 밸브. 그래서 핫가스를 보내어주기도 하고 멈추어주기도 하고 이런 밸브들을 스톱 밸브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핫가스뿐만 아니고 거기 보시면 뭐 기타 액관, 흡입관 이런 데 사용해서 그 용도에 알맞게 뭐 잠궈도 주고 열어도 주고 그냥 말 그대로 개폐용 밸브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명칭으로 정리하면 스톱 밸브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냥 생긴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세요. 아, 요렇게 생긴 게 글로브 밸브구나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약간 몸통이 둥글둥글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게이트 밸브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날렵하게 생겼어요. 게이트, 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렇게 통통하게 생긴 거는 글로브 밸브. 내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내부를 보여주면 바로 알아보실 거예요. 내부를 보여주면 바로 알아보실 텐데 외부의 형상만 보여준다면 맞출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모양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번 같은 경우는 글로브 밸브고 이 글로브 밸브 같은 경우는 참고사항에 보시면 구조상 유량 조절용으로 사용되는 밸브로 디스크가 유체 흐름 방향과 병행하게 개폐되는 밸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